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은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감리교단이었거든요. 인사동에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한 140년 정도 됐는데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 저희 대표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제가 정말 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선교부 사역을 교회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쉬다가 제가 집회선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집회선교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남편하고 잘 보내서 남편이 공부도 더 할 수 있게 또 지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남편은 지난달에 은퇴했습니다. 명퇴. 1년 남았는데 명퇴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정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와보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교도관인데요. 교도소 이런 어떤 특수기관 영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영역이 있으면 같이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를 온 거기 때문에 같이 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단체 본부사역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줘서 이제 본부에서는 행정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이제 있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과 이사회의 배려로 제가 이제 정회원으로 허입이 됐고, 그 사무국장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위치든지 장기로 있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할 만한 정말 적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잘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저와 같은 저의 길을 걸을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눈이 높은가 봐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선교단체 본부사역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했는데요. 그 속에는 이제 제가 본부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 제가 썼던 그 박사 논문의 어떤 그 내용과 흐름을 좀 같이 하고는 있는데, 약간 다른 분들은 어떤 현황을 좀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제안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원고를 다 드리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안 드려서 제가 일단 제 원고를 읽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선교단체 본부에서 선교사와 현장의 필요를 지원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저희가 본부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선교사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본부에서는 저는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 선교사와 간사, 이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혹은 간사로 불리는 본부 사역자는 현장 선교사와 후원자 그리고 이제 교회와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는 눈물이 되고, 또 후원자들을 이해시키는 고객센터 역할을 하며 교회와 협력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본부 사역자의 삶을 사실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본부 사역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본부 사역자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은 두 가지로 명확한데요. 하나는 본부 사역자는 선교 현장에 살지 않으니까 선교사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현장의 선교사와 동일하게 모금하고 사역해야 하지만 후원자들은 본부 사역자들이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인식 속에서 본부 사역자들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도 본부 사역자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본부 사역자들은 그런데 한국 선교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선교가 후원을 받아서 개인이 다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단체를 찾아오진 않으시겠죠.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독립적으로 사역하던 선교사들도 단체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혼자 사역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아플 때는 돌봄이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한국에 입국할 때 도와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본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는 곳인데요. 많은 본부 사역자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기도 전에 이제 본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줄어드는 후원금 이것이 이제 본부 사역자들이 본부 사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사와 자질을 개발하여 마음껏 발휘하는 데에도 사실 제약을 주게 됩니다. 또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부와 선교지의 지원 업무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되고 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선교사들과 간사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부 사역이 중요한 만큼 본부 사역자들도 자신의 은사와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럼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본부 사역에도 분명히 그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본부 사역의 은사를 세우는 것이 단체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GP에 오기 직전에 그 리서치한 어떤 선교 단체의 그런 모습들에서 보면은 선교 단체는 대표가 새로 선출될 때마다 본부 사역자들이 변동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나 혹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사람을 써야 되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을 때 내가 그동안 나와 관계가 좋았다든지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그런 필요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본능이 우선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조직 문화를 들여다보면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불합리한 모습이고 꼭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전한 문화를 우리가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 단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마다 제시하는 비전과 중점 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진행되는 사역은 대부분 훈련이라든지 케어라든지 행정 이렇게 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은사가 있고 소명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서 이제 선교지에서 발생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로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걸 잘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보면은 이제 그런 비자발적 철수 혹은 본의 아니게 한국에 들어와 계신다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임시로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을 본부 사역에 연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 GP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본부 사역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기보다는 본부에서 리더분들이 은사가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서 권면을 해서 당신이 이런 데 은사가 있으니까 같이 본부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강권하고 또 헌신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 필드로 나가기 전부터 훈련을 받을 때부터 그게 교육이 들어가야지만 그 교육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본인들도 알거든요. 아, 나는 해봤더니 이런 쪽에 조금 더 잘하더라. 그럼 또 불러줄 때 기다리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필드에 가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들어오세요. 이러면 정말 안 들어오고 싶으시겠죠. 그걸 다 적고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가면 후원금이 일단 없어요. 반으로 줄어. 막 이런 문제가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이제 선교단체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멤버 케어 전담 사역자를 세우는 것인데요. 공부 사역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멤버 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멤버 케어 외에는 사실 별거 없어요. 네, 다 선생님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케어인데요. 선교 관심자를 시작해서 훈련과 파송을 거쳐 또 위기 관리와 대응 그리고 은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멤버 케어에 우리가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선교사들이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요. 그런데도 본부 사역에 멤버 케어를 지속하여 담당하는 선교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제가 몇몇 단체를 방문해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작년에 처음 멤버 케어 파트를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단체만 없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 잘못 보내놨죠. 그래서 그런데 현실은 또 어떤 현실이 있냐면 선교단체 대표의 아내 되는 선교사가 그 멤버 케어를 이제 담당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한 명이 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대표는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면 그 자리를 분명히 지속적으로 알고 그 상황을 알고 파악하고 있는 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본부에서 멤버 케어 전담 사역자가 그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담이나 디브리핑의 그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어렵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멤버 케어의 그 전담자가 있고 또 아내 되는 선교사 혹은 뭐 다른 분이 2분이나 3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때 안에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여기 와서 저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아니 내 얘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본부에서 몰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외부 기관을 찾았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이나 디브리핑은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외부 기관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선생님을 다 외부 기관으로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된 본부가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 MK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관 내에 본부 내에 이런 전담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본부에서 멤버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꾸준히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최신 연구와 기법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진행된 상담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받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 제가 쓰려다가 안 쓴 것 중에 하나는 이따가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릴까봐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면 이제 만약에 멤버 케어 전담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분이 반드시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네, 상담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분이 집을 한 채 팔아도 다 못해라고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는 물론 아직 깊이 있는 선생님들을 터치하시지 못하시겠죠. 근데 이 슈퍼바이저를 그 기간 내에서 두지 않고 여러 선교단체가 멤버 케어를 하는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느 외부 기관의 슈퍼바이저를 받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를 주고 그것을 받고 그래야지 본인을 보호하고 또 그 본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그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그 슈퍼바이저를 두는 역할은 본부가 반드시 그런 교육에는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멤버 케어를 하는 분들은 본부에서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물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서약서를 쓰죠. 네, 비밀 보장이라고 하지만 그랬을 때 상담한 사람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버렸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 사람을 상담했을 때에 그 담당자만 질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본부에서 케어를 하시는 분은 본부의 대표라든지 최소한 3명이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3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표 그리고 지금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어떤 한 사람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정말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같이 의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가 결국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3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그 상황을 이제 풀어가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또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 케어의 그 전담 사역자를 세우되 슈퍼바이저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본부에서도 그분이 하시고 만나고 하는 어떤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본부 사역은 단독 사역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요. 다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본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안 썼지만 추가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째는 본부 사역자의 이제 처우 개선인데요. 네, 본부 사역자의 처우 개선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부 사역자는 선교사와 간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네, 본부 사역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인정하고 선교단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선교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 본부 사역자에 대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단체에서 필요합니다. 네, 본부 사역자들에게 후원자 개발은 그 어려움을 가장 느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금은 사실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고요. 본부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후원자를 만날 시간조차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금한다고 본부 사역자가 후원자를 만나러 나가기 시작하면 본부의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더 많겠죠.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후원자 모금하러 나가는데 나는 이 일을 계속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나? 나도 모금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사역하는 본부 사역자들에게 본부 자체에서 단체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집회 같은 경우는 외부 설교나 강의를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가시면 강사료나 설교비 받아오시면 본부로 헌금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간혹 외부 설교와 강의를 통해 받는 강사료는 본부 수입으로 헌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네, 관행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아마 다른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관행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모금도 어려운데 본인이 정말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닿아서 가서 그것을 설교를 하고 헌금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또 본부의 그 수입으로 넣는다고 하면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게 약간의 그런 본인이 가진다, 본인의 수입으로 넣는다 했을 때 그럼 누구든지 본부 사역자로 가지. 그럼 오시면 돼요. 네,
네. 그런 베네핏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럼 나도 가서 할래. 그럼 오셔서 해보시면 일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관행은 우리가 좀 선교단체가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가려면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진다는 그런 어떤 초창기의 귀한 헌신과 섬김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해는 사실 필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하고요. 선교단체는 본부 사역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라리 연구하고 또 장기간 본부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본부 간사들의 처우 개선은 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 선교단체가 이제 행정비를 가지고 간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본부의 재정 구조가 본부 간사들의 그 급여에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낮은 급여 수준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장기 사역을 사실 망설이게 하거든요. 또 본부 간사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기본이에요. 최저임금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급여 체계와 퇴직금, 정확한 퇴직금이 지급이에요. 네, 그리고 연차 사용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최저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연차 사용은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하고요. 누구든지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담은 내담자의 내면을 보듬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간사들이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용을 해서 좀 개인의 삶의 질, 본부 사역자의 삶의 질입니다.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본부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본부에서의 진행되는 상담은 저희가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만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본부에 있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꽤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본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역에 조인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사역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빨리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진행하려면 사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이해도 필요하겠죠. 아니 선교사가 본부에 들어오더니 일을 안 하고 상담만 받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부와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자들이 꾸준히 서로 잘 소통하면서 이런 선교단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킹하고 협력하고 현장 방문입니다. 네, 본부 사역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서 사역의 그 실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현장에서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셔서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좀 종종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세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시게 되는데, 또 본부 사역자로 있는 그냥 일반 간사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사 2년차 정도가 되면 이제 단기 정도의 경력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면 다녀오면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몇 개의 그 지역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자주 못 뵙는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보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느낌, 또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정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냥 본부의 입장이기보다는 선교사 입장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사실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더 이해하고 선교 현장과 부부가 더 친밀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장 방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타단체와 공유가 전혀 없어요. 대표 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보면 정말 다 대표급 이상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선교 간사 할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쟤는 누구야? 막 제가 모르는데 왜 와 있지? 근데 저희 교회가 실시하는 선교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아 세종교회 간사 선교부 간사님이네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 친분이 사실 지금의 저와의 관계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본부에서 사역하신 여성 선생님들과 간사님과 함께 몇 개의 단체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저희가 방문한 그 단체도 좋아하시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랑 간사님들도 좋아하고 이제 피드백이 이제 왜 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다. 저 단체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KWMA에서 하는 선교 행정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인가 4년 연속 갔거든요. 이제 그만하. 저한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 이제 그만하 그러셨는데 그렇게 다니게 되면은 그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그게 일주일에 5일을 하잖아요. 그럼 매일 다른 사람이 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5일을 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대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일주일 보내주고 뭘 하는지 듣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도 되는데 그냥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5명, 정말 많을 때 12명 앉아 있었거든요. 어느 해는 한 5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시간이 될 때만 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서는 사실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도 사실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여기 좀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단체에 가셔서 그래서 그냥 어떤 세미나나 하면 좀 한 명씩 들고 가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공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선생님들은 어디 훈련 세미나다 훈련 선생님만 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디선가 훈련 부스를 한다 그러면 훈련 선생님만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파트가 잘 나눠져 있는 데서는 그렇게 가시겠지만 작은 단체는 그냥 다 가서 하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저랑 저희 본부에서 사역하는 멤버 케어팀 저희 간사님 다 끌고 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 뭘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가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평소에 그렇게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거 가실 때 저 사람을 내가 좀 키워봐야겠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이 분야에는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좀 세미나를 좀 해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은 관계 또 공부 사역에 약간 힘을 얻잖아요. 저희 바람만 쐬고 와도 기분이 다른데 그럴 때 갔다 오면 훨씬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부 사역을 하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으로 기임을 하지만 남아서 본부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본부 간사들의 몫인데요. 선교 단체는 오랫동안 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GP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 중에는 대부분 4년 미만의 본부 간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는 7년 이상 사역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본부 간사들 중에. 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의 노하우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모임이 하나 필요하다. 본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간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모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실무를 논의하고, 사실 세미나나 워크숍 가보면 유명하신 선생님들 다 강의하시고 다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라고 의논하고 실제로 해봤으면 좋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제가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재정 관련한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갔었어요. 저희 반사님 다 데리고 갔었는데, 다 참석했었는데, 그 오신 분이 되게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대표님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여상을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부기와 회개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변, 대변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개정 과목이 아직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사실 그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서 결국은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뭐였냐면, 쉬는 시간에 그럼 우리 단체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해준 어떤 이 방향성은 NGO에 적합한 거였거든요. NGO 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에 들어가는 비용 뭐 이렇게 쫙쫙쫙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다들 모여서 3, 4, 5분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그날 없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후속 뭐가 있었느냐? 없었죠. 그게 지금 사실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단체는 잘하고 있을 거예요. 다 못하고 계시진 않아요. 알아보니까 뭐 단체는 몇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재정 프로그램을 넣으셨고, 또 어느 단체는 몇 개의 단체는 개발도 하셨고, 근데 공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보여도 주셔야 되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하시고, 네, 그래서 실무진들이 좀 만나서 이런 대화의 장,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 지금 거기는 뭘 쓰냐. 이런 걸 대화할 사람조차도 사실 지금 없는 거죠. 간사들, 본부 사역자들끼리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오랫동안 사역하고 또 이런 본부의 그런 사역의 유지와 또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훈련하고 규정화해야 된다. 어느 시기에는 해줬는데 이거는 뭐 없더라 이러지 마시고, 내가 대표일 때 이것을 잘해서 내가 대표일 때 해야겠다 이 마인드가 아니고요. 우리 단체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누군가가 와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규정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5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선거단체용 행정체계와 재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선거단체 본부사역은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행정과 재정 업무를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본부 사역의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업무 운영을 규정하여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인데요. 이런 규정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행정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본부 사역의 행정은 선교사를 위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재정의 투명성은 후원교회와 후원자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지만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은 재정은 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지 그것을 조금 안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한 3년 정도는 재정을 이렇게 한 3년 정도 해야지만 그걸 시스템과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가에서 이제 한국은 그 선거단체를 건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선거단체라기보다는 비영리 이제 기관을 조금씩 이제 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찾아보면은 국세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세법이나 회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서 보내고 듣고 오게 하고 또 듣고 오고 왔을 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뭘 듣고 왔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한 장의 페이퍼라도 쓰는 습관을 들여놔야지만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공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다 배워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단체가 행정과 재정관리의 현황을 평가하고 또 현재 사용하는 행정 및 재정관리 규정과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또 단체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기반의 회계 프로그램, 또 선거사 관리 프로그램, 문서 작성 규정,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 공유하면 똑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써봤더니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좀 요게 불편했더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걸 썼더니 이거 장점이 이런 게 있고 단점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종교인 과세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저희 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사실은 선교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방안도 모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KWMA와 같은 초교파 선교단체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거나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교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5가지 제안을 한 거고요. 사실 이런 선교단체 본부 사역자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제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 대회나 모임에서 본부 사역자의 역할 강화, 문제 양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교단체 행정 시스템은 발전해 왔지만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단계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단체 규모가 커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사 수가 급증하면서 그냥 갑자기 확 부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본부가 할 역할에 대해서 배우기도 전에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확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단체가 어떤 체계가 없고 뭐 매뉴얼을 하다못해 좀 주세요 하면 다 거부하시거든요. 비밀이래요. 네. 사실 공유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일반 사회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선교단체는 또 그 리더십에 따라서 본부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사실 제가 본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인 사역이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현장 중심이어서. 그런데 이런 특성을 이제 본부가 뛰어넘으려면 그래서 본부 사역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원을 잘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그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경력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과 조직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본부 사역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서 본부 사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본부 사역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교단체 본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본부 사역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있는 본부 사역자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약간 긴 빠지게 제가 마무리를 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